자, 어머님들. 다 같이 화면 아래 동그란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찰칵 소리 나셨죠? 그게 바로 사진이 찍혔다는 신호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동네 문화센터 302호 강의실. 스마트폰으로 인생샷 찍기 강좌의 강사 차선 우사 18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색한 열기로 가득 찬 공간을 채웠다. 수강생은 평균 연령 65세의 여성 20명. 그 속에 이해숙 62도 있었다. 해숙이 이 강좌를 신청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딸의 재롱을 사진으로 예쁘게 담고 싶어서. 그녀가 찍은 사진은 늘 흔들리거나 어둡거나 혹은 손녀의 이마를 싹둑 잘라먹은 사진뿐이었다. 딸은 엄마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라며 타박을 줬고 무뚝뚝한 남편은 그 나이에 뭘 배운다고 유난이야라며 혀를 찼다. 유난. 그 말이 해숙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다.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사모님, 어머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다. 이제는 손녀 앞에서도 사진도 못 찍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자신이 초라했다. 그녀는 이곳에서만큼은 온전한 수강생 이해숙이고 싶었다. 어디, 우리 이해숙님은 잘 찍으셨나 한번 볼까요? 그때였다. 차선우 강사가 어느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해숙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젊은 남자의 은은한 스킨 향이 훅 하고 끼쳐왔다. 지난 30년간 남편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설고도 설레는 향기였다. 어머, 해숙님. 구도가 아주 좋으신데요? 감각이 있으세요. 특히 이 창가에 놓인 화분을 찍으신 건 빛을 제대로 활용하신 거예요. 선우가 해숙의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칭찬했다. 별것 아닌 칭찬이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감각이 있다는 말. 해숙의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마치 사진 찍는 찰칵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 순간을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은 퀸 여사 최미경이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강좌의 실세이자 소문의 진원지였다. 재력가 남편을 둔 덕에 언제나 최고급 등산복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는 그녀는 젊고 잘생긴 차선우 강사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해숙은 배운 대로 복습하기 위해 복도에 놓인 그림 액자를 찍고 있었다. 그때 선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해숙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네. 숙제요? 네. 다음 주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찍어와 주세요. 거창한 거 말고요. 해숙님의 눈으로 본 아름다움이요. 그럼 제가 사진을 보고 따로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따로 코멘트를. 그 말이 해숙의 귓가에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이것은 모두에게 내준 숙제가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과제였다. 일주일 내내 해숙의 세상은 온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길가에 작은 들꽃을 찍고 해에 질녘에 붉은 노을을 찍고 잠든 손녀의 속눈썹을 찍었다. 그녀의 앨범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선이 담긴 사진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이 끝난 후 해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선우에게 다가갔다. 저 강사님 숙제. 아, 네. 잠시만요. 선우는 다른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준 뒤 해숙을 복도 끝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끌었다. 어디 한번 볼까요? 해숙은 그의 앞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선우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해숙님.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이 노을 사진은 외롭지만 따뜻하네요. 꼭 해숙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해숙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쿵.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어떻게 사진 몇 장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걸까? 저 근데 제가 뭘 제일 잘 찍었는지. 사진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인데 이런 어두운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생겨요.
이건 설정에서 프로 모드로 바꿔서 ISO 감도를 조절하면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긴 좀 복잡하네요. 선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위험한 제안을 던졌다.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근처 카페에 있을 건데. 그때 오시면 한 30분 정도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우리 둘만의 보충 수업입니다. 보충 수업.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달콤한 단어에 해숙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문화센터 근처 카페 오후의 뜰. 해숙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짙게 발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선우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말 프로 모드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셔터 스피드, ISO 감도, 화이트 밸런스. 해숙의 머릿속은 복잡한 용어들로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등을 스치며 스마트폰 설정을 가르쳐줄 때마다 온 신경이 그의 손길에만 집중되었다. 자, 이제 이론은 됐고 실습을 해보죠. 저기 창가에 있는 난초 화분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해숙은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다.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찍혔다. 우와, 거봐요. 제가 감각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선우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해숙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진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 해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도 자식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사소하고도 소중한 자신의 꿈들을. 선우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시간은 30분을 훌쩍 넘어 2시간 가까이 흐르고 있었다. 카페 안은 어느덧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해숙님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인물 사진은 한 장도 없네요. 혹시 사람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그건 자신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 얼굴을 찍는다는 게 왠지 미안하고 어색해서.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인물 사진이 제일 어려워요. 모델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해숙님. 네? 제가 해숙님을 찍어드려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저를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같이 늙고 주름진 사람을 뭘 찍는다고. 아니요. 전 지금 진심이에요. 제 눈에는 해숙님이 그 어떤 꽃보다, 그 어떤 노을보다 아름답게 보여요. 당신이 가진 그 특유의 분위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사연들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어요. 제 첫 번째 모델이 되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모델. 그 말은 해숙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평생 누군가의 배경으로만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주 주말, 두 사람은 비밀 출사를 위해 시 외곽의 한적한 수목원에서 만났다. 선우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정말 해숙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격려에 해숙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그는 나뭇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라며 그녀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끄집어냈다. 해숙은 렌즈 앞에 선 자신이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오롯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뜨거운 시선. 그녀는 그 시선에 취해버렸다. 촬영이 끝나고 선우는 카메라 액정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줍게 웃는 모습, 고뇌에 잠긴 모습, 소녀처럼 해맑은 모습. 사진 속의 그녀는 더 이상 60대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이게 정말 저예요? 그럼요. 제가 본 해숙님의 모습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교감하는 전류가 흘렀다. 선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해숙 씨,
처음으로 그가 임자를 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로 서서히 다가왔다. 해숙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마른 입술 위로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내려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찰칵 마이너스. 어디선가 아주 작지만 분명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다. 수목원 나무 기둥 뒤에서 익숙한 인형이 황급히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다. 최고급 등산복, 완벽한 메이크업. 문화센터의 퀸 여사 최미경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 사람을 향해 줌을 최대로 당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찰칵 마이너스. 그 셔터 소리는 이해숙의 꿈 같은 현실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차선호를 밀쳐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무 기둥 뒤에 숨은 최미경의 형체가 악마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제 동네 문화센터는 물론 아파트 분여회까지 소문이 쫙 퍼질 것이다. 이해숙이 젊은 강사랑 바람났다더라. 괜찮아요. 그때 선우가 해숙의 떨리는 팔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괜찮아요, 해숙 씨.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는 최미경이 숨어있는 쪽을 향해 일부러 더 잘 들리라는 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 최미경님. 거기 계셨네요? 마침 잘 됐다. 지금 제가 해숙님께 인물 사진 포즈 코칭 해드리고 있었어요. 미경님도 이리 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아주 유용할 거예요. 그의 대처는 너무나도 능숙하고 태연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최미경 쪽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어머, 그랬구나. 난 또 두 분이 호흡. 강사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의심과 질투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세 사람은 어색한 미소만을 나눈 채 찝찝하게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좌불안석이었다. 최미경이 정말 그 말을 믿었을까? 아니,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저 사진으로 무언가 일을 꾸밀 것이다. 해숙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차선우였다. 해숙 씨,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강사님이 왜. 오늘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다만 최미경 씨가 찍은 그 사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오해를 살 만한 구도로 찍혔을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사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할 겸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로 카페가 아닌 주소 하나를 문자로 보내왔다. 문화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낯선 오피스텔이었다. 제 작업실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위험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해숙의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최미경의 협박보다 이 남자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선우의 작업실은 어두웠다. 암막 커튼이 쳐진 공간에는 사진이나 약품의 톡 쏘는 냄새와 짙은 원두커피 향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쪽 벽면에는 그가 직접 찍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세상의 풍경과 이름 모를 사람들의 얼굴들. 어서 와요. 추웠죠? 그는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낯선 남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숙의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다. 최미경 씨 일은 아마 별일 없을 겁니다. 그분은 그냥 저한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뿐이니까요. 제가 적당히 맞춰드리면 금방 조용해질 거예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해숙은 그의 말에 담긴 서늘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미경의 질투심,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방법까지. 그것보다 전 오늘 다 끝내지 못한 우리 작업이 더 아쉬워요. 선우는 소파 옆에 놓여있던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가득 오늘 수목원에서 찍었던 해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세요, 해숙 씨. 얼마나 아름다워요. 빛, 표정, 분위기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시를 읊듯이 그녀의 사진을 묘사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해숙은 최미경에 대한 공포도 잊은 채 다시금 그 몽환적인 기분에 빠져들었다. 딱 한 장만 더 찍고 싶었는데 아쉽다. 선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해숙의 앞에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뷰파인더로 그녀를 바라봤다. 작은 렌즈를 통해 그와 눈이 마주치자 해숙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해숙 씨,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 빼고. 그가 카메라를 든 채로 다른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부터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턱은 살짝만 더 당겨볼까요? 그렇죠. 눈은 지금 아주 좋아요. 세상 모든 사연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어루만지고 뺨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사진을 위한 코칭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계산된 유혹인가? 해숙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낮은 목소리와 뜨거운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다. 흔들리는 조리개 너머로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뷰파인더 없이 그의 맨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목원에서의 그 순간이 더 농밀하고 뜨거운 긴장감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띠링 마이너스. 해숙의 핸드백 속에서 날카로운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두 사람을 현실로 끌어내는 잔인한 소리였다. 해숙은 홀린 듯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최미경. 그리고 메시지 창에는 사진 한 장이 와 있었다. 오늘 수목원 나무 뒤에서 찍은 선우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사님이랑 단둘이 찍은 이 사진 남편분께 보내드려도 될까요? 최미경의 메시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해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선우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 잔을 받아주었다. 괜찮아요? 해숙은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을 확인한 선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걱정 마요.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그는 금세 전화를 끊었다. 됐어요. 최미경 씨 남편분 사업체랑 우리 형님네 회사랑 거래하는 게 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장난 못 칠 겁니다. 그의 해결 방식은 너무나 간단하고 강력했다. 해숙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그의 능력에 또 한 번 압도당했다. 그는 단순한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었다. 이제 저 여자는 신경 꺼요. 우리 때문에 질투하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자고요. 그보다 아까 우리 작업마저 해야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더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제정신이 아니었던 해숙은 그의 페이스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해숙 씨,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뭔지 알아요? 바로 현상이에요. 필름에 담긴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약품 처리를 통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는 해숙의 손을 이끌고 작업실 안쪽의 작은 문으로 향했다. 이 안은 암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곳이죠. 오직 우리가 현상할 사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가 문을 열자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낯선 화학약품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해숙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망설였다. 선우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무서워요? 내 손 꼭 잡아요. 이 안에서는 오직 우리 둘뿐이니까. 그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암실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잠시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붉은 안전등이 켜졌다. 모든 것이 기묘한 붉은 빛에 잠겨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선우는 익숙하게 약품이 담긴 쟁반과 집게를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찍었던 필름 한 장을 이나지에 노출시켰다. 자, 이제 이 백지를 현상에게 넣어볼게요. 혜숙 씨가 직접 해봐요. 그는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듯 자세를 잡고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집게를 쥐어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혜숙이 떨리는 손으로 이나지를 현상에게 담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무것도 없던 흰 종이 위로 서서히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목원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보여요? 숨겨져 있던 혜숙 씨의 진짜 아름다움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법사의 주문처럼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붉은빛 아래 약품 냄새와 그의 체취가 뒤섞이고 눈앞에서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보다 더 관능적이고 완벽한 유혹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집게를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붉은 조명 아래 그의 눈동자가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혜숙 씨도 현상해보고 싶어요. 당신 안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진짜 모습을 나한테만 보여줘요. 그의 입술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왔다. 혜숙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암실 안에서 그가 이끄는 대로 현상되고 있었다. 어둠과 붉은빛 속에서 두 사람은 사진이 아닌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기 시작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암실 밖으로 나왔을 때 혜숙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려 있었다. 문화센터 커뮤니티 앱 알림이었다. 무심코 알림을 클릭한 혜숙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전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최미경이 올린 게시글이었다.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글이 적혀 있었다. 제목 우리 사진반 차선우 강사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내용 수강생한테 개인 지도도 따로 해주시나 봐요. 그것도 주말에 수목원에서 단둘이? 덕분에 실력이 쑥쑥 늘겠어요.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호. 비밀스러운 협박이 이제 모든 수강생이 보는 공개적인 조롱과 의심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덫은 이미 그녀의 목덜미를 물고 있었다. 내 스마트폰 화면에 뜬 그 몇 줄의 문장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의 품 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내 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칠흑 같은 암실 안에서 나눴던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현상.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라는 환한 광장 위에 오해와 조롱의 대상으로 올려져 버렸다. 괜찮아요? 선우가 내 어깨를 감싸쥐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혜숙 씨. 괜히 우리가 반응하면 이를 더 키우는 꼴밖에 안 돼요.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의 가짜는 장난일 뿐이니까. 그의 말은 이성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최미경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문화센터에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다른 수강생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다. 친하게 지내던 몇몇은 노골적으로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순식간에 불륜녀라는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집은 더한 지옥이었다. 평소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남편의 무관심이 그날따라 예리한 감시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서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화센터가 그렇게 재밌어. 얼굴이 아주 폈네, 폈어.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씹을 수가 없었다.
아니라고 그냥 사람들과 차 한잔하고 오는 거라고 변명하는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말에는 아파트 부녀의 총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혜숙 씨, 다음 주 반상회 준비 말이야. 이번엔 다른 사람이 맡아주는 게 어떨까? 혜숙 씨 요즘 피곤해 보여서 말이야. 쉬는 게 좋겠어. 10년 넘게 도맡아왔던 총무 자리였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내게 던지는 정중한 추격령이었다. 최미경이 아파트 부녀회까지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다. 나의 작은 세상이,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평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을 서성이다. 문득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남편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변호사인 남편의 공간. 그곳은 언제나 나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빼곡히 꽂힌 법률 서적들과 서류 뭉치들. 나는 먼지 쌓인 책상 위를 무심코 닦아내다 서류 더미를 툭 건드리고 말았다. 와르르. 서류 몇 개와 낡은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드는데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스르륵 내 발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20대 시절의 남편이었다. 지금의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청년.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그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최미경이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풋풋하고 아름다운 최미경.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미경의 나를 향한 질투는 단순히 차선호 강사를 향한 시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남편을 빼앗아간 나를 향한 수십 년 묵은 뿌리 깊은 원한이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지독한 스캔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책 속에 다시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내 망막에 뜨거운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남편과 최미경. 두 사람의 과거. 나는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의 여자로서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다른 여자가 떠나간 빈자리를 채운 대용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다음 문화센터 수업날 나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불안에 떨던 이전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차선우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지난번 그 사건 이후 더 대담하고 은밀하게 그의 작업실에서 만나고 있었다. 강사님, 최미경 씨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그냥 보통 수강생 같지가 않아서요. 그의 작업실 익숙한 커피 향 속에서 내가 물었다. 선우는 잠시 내 눈을 피했다. 글쎄요, 저도 잘. 그냥 남편이 돈 많은 졸부라는 것 정도? 그래서 교양 있는 척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의 대답은 교묘하게 핵심을 비껴갔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쾌락에 몸을 떨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최미경과 남편의 젊은 시절 웃는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이 남자의 온기는 마약과도 같았다. 지옥 같은 현실을 잊기 위해 나는 기꺼이 이 독을 탐닉했다. 이 남자를 이용해서라도 나를 비참하게 만든 최미경과 나를 기만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며칠 뒤 최미경이 직접 내게 다가왔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강의실. 그녀는 연민과 우월감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를 띤 채 내 앞에 섰다. 혜숙 씨, 어머 어떡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아직도 말들이 많네. 혜숙 씨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변호사라며? 이런 스캔들 예민할 텐데.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정말. 이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내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며 이 스캔들을 터뜨릴 수 있는 칼자루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최후 통처.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했다.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어머 혜숙 씨. 말 놓는 거야? 좋지. 우리 사이에. 원하는 거?
글쎄 그냥 내가 가진 게 좀 부러워서. 예전부터.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그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늘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가. 어둠 속에서 그의 형체는 마치 심판관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관에 서 있는 나를 바라봤다. 무표정한 그래서 더 무서운 얼굴이었다. 당신 오늘 문화센터에서 최미경 씨 만났다며?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최미경이 벌써 연락을 한 걸까? 아니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과거라는 유령이 마침내 내 지옥 같은 현재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오늘 문화센터에서 최미경 씨 만났다며?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최미경이 벌써 연락을 한 걸까? 아니면 이 남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어떻게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남편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앨범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며칠 전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여자 당신도 이제 알지? 내 첫사랑이었어. 집안의 반대로 내 손으로 직접 놓아야 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당신은 그 여자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가 선택했던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여자였고. 그의 고백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내 결혼, 내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최미경은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 옆에서 완벽한 아내로 행복하게 사는 당신은 그 여자에게 존재 자체가 상처였겠지. 그래서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거야.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미경의 원한 그리고 나의 외로움까지도.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에 이어졌다. 차선우. 그 자식 어떤 놈인지도 알고 있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이 어떻게 차선우의 이름까지. 당신 행동이 이상해진 게 몇 달 됐어. 변호사 감이라는 게 있지. 당신이 위험한 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붙였었어. 미안하지만 그래야만 했어. 그는 탁자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 안에는 차선우와 내가 수목원과 그의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자식 상습범이야.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외로운 중년 여성들만 골라 접근해서 감정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라고. 최미경도 그걸 알고 일부러 당신한테 그놈을 미끼로 던진 거겠지. 둘이 짜고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나의 뜨거웠던 사랑,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던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다. 나의 분류는 열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의 일부였다. 나는 한 남자의 놀잇감이었고 다른 여자의 복수도구였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대로 그 자식한테 돈까지 다 뜯기고 최미경 손에 놀아나다가 당신 인생, 내 평판까지 전부 망가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건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차선우, 최미경, 그 둘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내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서. 대신 당신은 내 말을 따라야 해. 내 완벽한 시나리오의 주연 배우가 되는 거야. 차선우, 그 자식을 다시 만나.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 남자의 정부에서 다른 남자의 첩자가 되어야 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계약이었다. 그의 작업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다. 심장에는 차가운 얼음이 들어앉았고 옷깃 안쪽에는
남편이 채워준 작은 녹음기가 숨쉬고 있었다. 남편의 시나리오는 간단했다. 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 당신에게 갈 것처럼 연기해서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말하게 만들라는 것. 혜숙 씨, 어서 와요. 보고 싶었어요. 차선우는 평소처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역겨움을 참아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남편이 시킨 대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우 씨, 저 남편한테 다 들켰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혼당할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걱정이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위로했다. 잘 됐네, 혜숙 씨. 그 답답한 집구석에서 벗어날 기회야.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까?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아내야지. 그의 대사는 남편이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기세를 몰아 자신의 과거 무용담까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걱정 마. 당신 같은 사람 나 많이 만나봤어. 다들 처음엔 힘들어해도 나 만나서 제2의 인생 찾는 거야. 저번에 만났던 무슨 제약회사 사모님은 나한테 건물도 하나 사줬잖아.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연기를 해야 했다. 그에게 매달리며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속삭였다. 그는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그가 내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대던 순간 나는 남편이 알려준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쾅.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남자들과 함께 남편이 들어섰다. 당황한 차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 차선우는 상습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그의 증언을 토대로 최미경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남편은 약속대로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우리도 이혼했다. 몇 달 뒤 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남편은 나에게 합의금 한 푼 주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명예, 그리고 뜨거웠던 사랑의 환상까지. 어느 날 나는 무작정 동네 문화센터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사진반이 아닌 도예반에 등록했다. 차가운 흙덩이를 두 손으로 매만지고 물레를 돌려 나만의 그릇을 빚어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누구의 모델도 누구의 아내도 될 필요가 없었다. 오직 나 자신만의 손길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 셔터 소리는 멎었고 암실은 사라졌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현상하기 시작했다.